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파견을 명령했습니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미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와 무역 등을 금지하는 첫 제재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무능론을 부각하며 경기지사 당시 성과를 낸 민생 실용 정책을 대통령으로서 펼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충남과 호남 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법인카드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윤 후보는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통합의 정치, 번영의 경제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9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재택치료 대상자는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18살 이하 소아와 청소년 확진자 규모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해왔던 호주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여객기 탑승 전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TV토론에서 정면 충돌했죠. TV토론이 끝난 뒤에도 두 후보의 발언과 녹취록 해석을 놓고서 장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양당 대변인 함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병력을 이동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접경 지역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선 소식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 이제 불과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 지금 전국 각지로 유세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으로, 윤석열 후보는 충청,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장외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TV토론에서 격돌한 김만배 녹취록을 놓고서는 정치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유세전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찾고 있나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인천과 경기 지역을 훑으면서 수도권 공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그리고 그것도 중도층 민심을 잡는 데 주력한다는 전략인데, 특히 인천은 대권 향방을 가늠하는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만큼 집중 유세를 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낮 인천 구월동의 로데오 거리 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전날 통과된 16조 9천억 원의 추경 성과를 내세우며 민생과 실용, 통합의 대통령이 될 거란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지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하고 기업 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실력을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이처럼 전날 TV토론에서 벌어진 두 후보 사이 정면 충돌의 여진이 이어진 가운데 이 후보는 경기 부천역과 안산 문화광장을 차례로 찾으며 오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충청으로 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통적인 캐스팅보트 지역이자 아버지의 고향이 있는 충청으로 향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른바 서해안 라인을 따라서 1박 2일 동안 충청과 호남 지역을 두루 훑을 예정인데요. 오늘은 충남 당진을 시작으로 서산, 홍성, 보령을 잇따라 방문해 유세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관광 물류 사업의 유충지인 서해가 가진 장점을 살려서 지역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날선 비판도 빠지지 않았는데, 특히 전날 정면으로 맞붙었던 대장동 의혹을 엮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런 대장동 부패를 벌인 몸통이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국가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사실과 윤 후보는 늦은 오후에는 전북 군산과 익산을 잇따라 찾아 취약 지역인 호남 공략에 나서는데요. 내일은 호남에서 영호남 지역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네, 제3지대 후보들의 움직임도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오늘 충청권 노동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서 대전 서구에서 유세에 나선 심 후보는 대전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현대차 아산공장 앞에서 퇴근길 근로자들을 상대로 유세에 나서는 등 노동자 표심 잡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뒤 심기일전을 다짐한 안철수 후보는 고향인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민주공원 참배로 지역 일정을 시작한 안 후보는 오늘 하루 동안 부산 번화가를 돌며 유세전에 나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정권 교체이지 적폐 교체가 아니지 않느냐며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한 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역 기자간담회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이걸 계속 이용해 표를 빼가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민께서 올바로 판단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단일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저희는 가능성에 대해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전시 이력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현안 대응 TF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예술의 전당 측에 확인한 결과 까르띠에전에 이어서 방고우전 역시 김 씨의 회사 코보나 콘텐츠가 실제 주최하거나 주관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답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자료를 내고 반고우전은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콘텐츠가 제작하고 투자한 사업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반고우전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포스터나 팸플릿에 제작 투자사 코바나 콘텐츠가 나온다면서 공당이 네거티브 보도자료를 내면서 검색도 한번 해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최근 유세 도중에 대형 건어물을 지켜드는 일이 무속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 청년업으로부터 받은 귀중한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를 해풍에 말린 것으로 어민의 땀과 자연의 지혜가 함께 담긴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귀중한 선물을 어떤 분은 무속이라고 폄훼했다라면서 주민의 땀과 노력이 담긴 지역 특산물에 대해 무속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현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GH 순회동 아파트는 100% 순수하게 현장 직원의 합숙소로 사용됐다며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자택의 옆집이 선거사무소로 쓰였다고 주장하며 김혜경 씨의 식사 주문 등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합숙소 운영 과정에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이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건 국민의힘 측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KBS 라디오에 나와서 안 후보가 협상 과정에서 나온 조롱이나 협박 등을 보고 단일화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이준석을 제거해야 정계 개편이나 지방선거 때 한 자리 얻는 게 아니겠느냐며 국민의당이 마음의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놓고 장사하지 말라면서 윤석열 후보가 전화까지 했음에도 안 후보가 연락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후보 유세 차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전시 화암동 북대전 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유세 차량 구조물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전선 케이블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선이 아래로 늘어지면서 도로를 막아서 한전에서 복구 작업을 벌였고 차량 구조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네, 어제 진행된 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경제 분야 토론이었는데 대장동 의혹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네거티브전도 치열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의 복귀왕 대변인,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과 함께 어제 TV토론과 단일화 등 대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선대위 차원에서 또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이 TV토론에 주목했을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뭐 자기 당 후보가 잘했다고 할 것 같으니까 30초씩 칭찬을 좀 듣겠습니다. 자당 후보들이 어떤 점에서 잘했다고 보십니까? 먼저 이재명 후보는요? 우선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 3프로TV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아주 넓고 예. 그리고 거시경제에 대한 자기 철학과 가치가 분명히 서 있고 예. 그리고 행정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필을 했고 또 하나 또 저 소득이 있다면 대장동 부분에 대한 의혹을 우리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해명하는 그런 자리도 됐다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대장동 의혹을 소명했다라고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키우셨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워딩은 사실 언론 보도, 단독 보도 하나 정도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언급해 주신 덕분에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의혹을 키우신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윤석열 후보가 잘한 지점은 이재명 후보가 아까 복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어떤 자신은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호소를 해오셨는데 네. 그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비기축 통합국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의 재정 건전성이 파괴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기축 통합국을 언급하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연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서 나온 것이 전경련에서 언급한 걸 가지고 SDR 통합 바스켓에 편입될 가능성을 가지고 기축통합이 될 수 네. 있다라고 왜곡을 하고 있는데 예. 좀 많이 민망했습니다. 네, 자당 후보 잘했던 점 설명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상대 후보에 대한 잘 못한 점을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거꾸로 들으시라고 네. 봅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잘 못한 점 지적을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경제에 대해서 모른다. 잘 우왕좌왕하신다. 어떤 질문인지에 대한 이해도 잘 못하고 있다. 예. 그리고 뭐 단적으로 보면 네. 안철수 후보가 플랫폼과 빅데이터에 대한 구분도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플랫폼을 얘기를 들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해를 들었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본인께서도 비마무리 반도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뭐 공약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공약 발표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플랫폼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정말 공부는 열심히 벼락치기로 하고 왔으나 전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이 어제 적나라하게 나타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예상했던 답변들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의혹 공방에 있었잖아요. 대장동 의혹 공방 뭐 TV 토론 지금 여러 가지 녹취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녹취는 잠시 뒤에 듣고요. 먼저 이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라는 주장을 윤석열 후보가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있다면 그리고 허위라면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녹취록에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이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저희도 파악을 어제 그 질문 나오고 나서 파악을 해봤는데 뭐 네. 월간조선에서 불과 이제 한 이틀 전인가쯤에 예. 그 부분이 나왔던 모양인데요. 그 게이트 그 녹음 시점이 2020년 10월 26일입니다. 네. 그 시점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어떤 의혹도 나오지 않았던 그 이전에 물론 그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송사도 있고 일부 구속도 됐었고 했었잖아요. 네.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때예요. 예. 그리고 10월 23일 그로부터 3일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에 관련된 뭐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재판들이 끝난 시점이라 예.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그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김만배 씨가 언급한 게이트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그 시점에서는
대장동과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2020년 10월입니다. 그랬군요. 그럼 2020년 10월에 나왔던 언급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그걸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 그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시장 시절에 있었던 대장동 의혹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전혀 관계 없는 거죠. 그리고 게이트라고 하는 그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네. 본인들이 포함된 건데 전혀 사회적으로 언급도 안 되는데 자기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서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0월 23일 날 각종 선거법이나 또 뭐 친형 입원이라든지 뭐 이런 의혹들과 관련해서 재판이 예. 끝났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게이트라고 표현한 것 아닌가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언급이 윤석열 후보가 한 이유가 그 전에 그 김만배 녹취록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팻말을 들고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선 국민의힘 토론, 문제는요? 경제 관련 토론에서 대장동 녹취록 패널을 손수 제작해 오신 것부터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예. 이재명 게이트라는 워딩은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민주당도 인지를 했고 예. 그래도 이제는 좀 방어 논리가 아침보다는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강훈식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예. 이재명 게이트는 문을 지키는 이재명이다 이런 해석을 해오셨는데 지금 복 대변인께서는 예. 그 당시 시기를 보면은 대장동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해명을 들으면 더욱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지금과 같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용어가 언론에서 통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용어를 썼다면 네. 본인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장동과는 무관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대장동 이외에 이재명 후보가 연관된 다른 게이트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신임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카드인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죽어라는 그 6글자를 가지고 뭔가 굉장히 큰 게 있다는 듯이 확대 해석을 해오셨어요. 저는 그렇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게이트라는 6글자가 등장했을 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 어제 이재명 후보가 판넬을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화록이 나와요.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다. 김만배 씨 이야기죠. 네. 김만배는 내가 피해만 입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 팻말을 들고 나온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첫 번째 토론부터 해서 대장동에 대한 의혹 공세를 직접 그 윤석열 후보가 하셨어요. 예. 두 번째도 했고 이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거티브적인 공격을 먼저 윤석열 후보가 해오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해 나가신 것이고 네. 이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해명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대장동 게이트라는 그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 네네. 그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정영학 씨 녹취록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예. 그 녹취록이 사실상의 출발점이고 그 녹취록에 있는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를 그분이 누굽니까라고 하면서 정말 파상적인 공격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분은 바로 이재명이다라고 특정짓고 확정지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 거짓 홍보를 하신 거죠. 이재명 후보가 어제 그 언급된 그분이 보도에 따르면 대법관이었다. 네. 그러면서 모든 자료가 이재명을 가리킨다라고 했던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를 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윤 후보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전히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가 범인이다. 뭐 예. 뭐 범인이다라는 그렇게 말씀 많았지만 그 검사 입장에서 취지로 누구를 수사해야 얘기했습니다. 됩니까라고 할 때 뭐 범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인허가권자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까? 정말로 그건 무리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억지 수사 과정으로 해서 검찰에서 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건 좀 다른 부분이 있네.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본 거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가 서로 욕하면서 싸우는 사이야 이런 말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그동안은 자기네 그 흠은 감추고 오로지 이재명 공격용으로만 대장동을 활용했구나라고 저는 상식이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제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네. 임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공개한 그 녹취록에 보면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 죽는다. 이렇게 김만배 씨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만배 씨가 이런 이야기를 왜 했다고 지금 국민의힘은 보고 있어요? 일종의 허풍을 떤 것이죠. 허풍을 떤 그러니까 것이다. 예.
만약에 그런 카드가 있었으면 민주당이 지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진작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녹취록에서 허풍을 떤 것 가지고 지금 굉장히 확대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복 대변인께서 저희 후보가 먼저 네거티브를 했다고 하는데 선후 관계를 좀 파악해 보시면 먼저 경제 토론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워딩을 윤 후보가 썼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후보는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대장동 게이트를 밝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요. 선후 관계가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저희가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두 글자가 등장했다라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굉장히 확대 생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원주민분들의 증언이나 대장동 지역의 원주민분들의 증언 그리고 검찰 진술 과정에서 증언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검찰 증언 과정에서 남욱 씨가 김만배 씨가 여당 중진 의원 보좌진이었나요? 그분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라는 진술을 했다라는 그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에서 한준호 의원이랑 이경 대변인이 그 당시 2012년 여당이면 새누리당이겠지 하면서 SNS에 그걸 올려요. 근데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도 그 의혹을 굉장히 심각하게 봤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드러난 것은 그 여당의 여자가 민주당인 게 드러났어요. 저는 그렇다면은 그 여당이라는 대명사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했다가 민주당이라고 바뀌었다고 지금 입싹 닫고 이렇게 그분만 가지고 저희가 공격을 한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지나친 사건을 지나치게 축소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에 대해서 파상적인 공격을 해온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추정되는 그 여당 의원이라고 하는 현 민주당 의원, 그분은 의원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도 없어요. 그리고 김만배 씨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남욱 씨가 자기가 좀 여기에서 형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일부러 돌리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 말까지 다 이미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서로 대장동의 실체를 못 밝힙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서로 뭐 언쟁을 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미 대국민 약속을 했어요. 승패에 상관없이 특검을 통해서 이 실체를 밝히겠다라고 저희는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고 그때 가서 우리 국민들이 뭐 적나라하게 이 실체를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선거에 이용돼 왔는지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굳이 대선 이후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 게 저희만 해도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작년 9월부터 이거 빨리 하자라고 했고 이게 뭐 합의를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게 국민의힘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설특검법으로 하자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번 연도 들어와서 1, 2월쯤부터는 상설특검법 해야 된다고 민주당이 갑자기 주장하고 지금 와서는 대선 끝나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태도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이 얼마나 소극적인지 국민들이 다 파악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국민 약속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특검이 성사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 법안부터 해서 이재명 게이트 정확히 제가 풀네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법안을 특정 짓고 그리고 특검의 추천을 야당한테 해라라고 하는 게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주장을 하면서 특검을 성사시켜야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특검이 성사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한테 돌리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정치권에서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야 공방 이 대장동 의혹 가지고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뭐 TV 토론 못지않게 말 그대로 장에도 굉장히 열띤 것 같습니다. 어제 뭐 김만배 녹취록 못지않게 나왔던 의혹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의혹을 먼저 제기를 했고 2010년 5월 이후에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말해달라 추가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더니 윤 후보가 당연히 주식을 했다. 제 처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랑 좀 답변이 달라졌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아니요, 저희 후보는 지속적으로 이후에도 포괄적인 주식 거래는 당연히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뭐 법인카드 횡령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하나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 문제가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검찰 수사 다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뭐 저희 후보가 어떤 계좌를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미 저희는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에서 계좌 공개 의혹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미 계좌를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는 검찰 수사에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후에 추가적인 의혹이 발견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당연히 소명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뭐 김혜경 씨 관련한 법인카드 횡령 의혹에 대해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만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추가적으로 뭔가 의혹을 제기할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2010년 5월 이후에도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게 어떤 점에서 추가적으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윤석열 후보 스스로
2011년 5월 이후로는 안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검찰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언론에 이미 나왔어요. 40여 차례 거래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거래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대략 한 50억 정도의 그 돈이 있고, 그리고 전체 주식 중에서 7.6%, 약 7.7%에 육박하는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2대 주주에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거짓말 하신 거죠. 그리고 계좌를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2011년 5월 이전까지는 공개를 했을 수 있는데 실제 이 주가 조작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그 시점은 그 이후로부터 2012년까지예요. 그때 거를 사실 공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최광욱 의원의 제기에 의해서 이게 새롭게 시작되면서 결국은 공소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데 김건희 씨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의 부인이라는 정치적 위상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저는 선거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주가 조작의 범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민주당은 이제 그 당시 주가 조작이 있던 시점에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이익을 받냐, 손해를 받냐라고 어저께 후보가 물었더니 손해 본 것도 있고 이득 본 것도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때 거래 내역을 모두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사실 의혹을 제기했던 측에서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또 재반박을 해온 바 있는데요. 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어떤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이 담긴 개인 거래 계좌 같은 경우에는 가리고 공개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공개해라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김혜경 씨 의혹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하셔야죠. 사실 김혜경 씨 의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타래를 풀기 굉장히 쉬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배모 씨와 7급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 그것만 공개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저 법인카드 횡령 의혹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답변의 기회를 드릴게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혹시 윤 후보가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이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의혹 답을 해라라고 물었는데 거기서 즉답을 하지는 않았죠. 네. 그리고 나서 뭐 그 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부분은 제가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가 그 수억에 달하는 법인카드인데 이거를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어떻게 쓰여지는지 사실 지사나 몰라요. 배우자는 더더욱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직원들을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궁극적으로 정치적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렇게 답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 이전부터도 같은 입장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배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모르고 그 자료를 오로지 그 현재 그 폭로하고 있는 A 씨만이 그 자료를 갖고 있어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감사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책임지겠다라는 이 사과는 김건희 씨의 사과하고 다른 겁니다. 김건희 씨는 책임지겠다는 말 안 했어요. 우리 김혜경 씨는 책임지겠다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안이 충분히 신속히 조사하고 답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이재명 후보가 당시 지사의 법인카드가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점심이랑 저녁에 9번씩 점심 저녁이 긁히고 18차례가 하루에 긁히는데 그것을 몰랐다면 대장동 의혹이랑 똑같은 겁니다. 무능한 경기도지사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법인카드만 쓰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집안에 본인의 집 문거리에 음식이 걸려 있고 주문하지 않은 음식들이 들어와 있고 들어와가지고 향수였나요? 속옷 같은 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속옷이 이상한 곳에 있어도 그것을 검증하지 않나요? 저는 그러니까 법인카드 내역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보지 않았다 이 정도 방어라면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음식들이 와 있고 약이 와 있고 이런 사안인데 이것을 어떻게 법인카드 내역을 대충 봤다 이런 식으로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이긴 한가요?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결과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자꾸 하고 그리고 사택과 관사를 혼동해서 자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창기의 의혹 제기를 그 부인의 의혹으로 하다 보니까 뭐 속옷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인의 옷을 얘기하는 건가라고 국민들이 오해를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관사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절대 속옷에 손대지 말아라라는 손편지를 여러 차례 써놨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드러내서 최대한
그 흠잡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도 윤석열 후보가 먼저 부인에 대해서 먼저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1차 토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겁니다. 그건 정치적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런 네거티브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은 저는 후보들은 최소한 이 토론장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양 후보에 대한 사실 호감도가 점점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네. 3월 9일 날 망설이는 투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가 좀 더 있어서요. 예, 단일화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야권 후보 단일화에 열려 있다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어제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상당히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일화 가능성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일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권은 의원 정도 된다면 뭐 안철수 후보 핵심 관계자 안핵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야권 후보 단일화에 열려 있다는 게 어떻게 국민을 협박하는 게 되겠습니까? 이게 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또 오늘 보면 안철수 후보는 어디 유세 가셔가지고 뭐 자기가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의 제안이 있은 이후에 시기적으로도 바로 국민의당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뭔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었고 단일화를 제안한 당시에도 안철수 후보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한 당시 아침에도 저희가 실무진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던 와중이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무산의 책임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있다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하셨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도 지금 완주 의사를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내지는 국민의힘 전체를 악마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사실 이것은 안철수 후보가 지난 선거에서도 많이 해왔던 전술입니다. 단일화를 제안했다가 내지는 철수한다고 얘기했다가 그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를 씌우는 이런 정치 방식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단일화 결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임승호 대변인 말씀 들어보면은 단일화는 완전히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는데 또 혹자는 막판 극적인 단판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물론 아직 보름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분석상으로는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이전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어떤 경선에 의한 단일화 방식이라는 것은 네. 설문조사 문항을 거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 것이고 굉장히 예. 많은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던 안철수 후보가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지지 선언을 해준다면 그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존중과 예우를 해줄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재명 후보가 라디오 출연을 했는데 네. 라디오 출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존경하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정치 개혁은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우선 이제 어제 토론을 보면 네. 윤석열 후보 또 이재명 후보는 둘이 서로 다투다 보니까 국민들이 조금 눈살을 찌푸렸을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이 안철수 후보 아닌가. 예. 왜냐하면 본인이 실물 경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의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 양당 체제에서 정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제3당 다당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저희 당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정치연대, 정책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대선이 지나치게 진영 간 분열되고 갈등의 요소가 많은데 얼마든지 국민 통합의 길로 정치 혁신을 해가는 데 있어서의 동반자로서 손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안철수 말씀드립니다.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를 제안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데도 또 계속해서 러브콜을 민주당에서 보내는 건가요? 하지만 또 나쁜 정권 교체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말씀도 또 안철수 씨가 하셨어요. 예. 그래서 현재 안철수 후보는 현재 입장은 제가 볼 때 단일화를 제안해놓고 수많은 조롱과 비아냥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이것을 아내분의 조언 때문에 그만뒀다라는 이런 종편에서 보면 그런 말도 하고 하던데 이런 것들은 모욕죽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안철수 후보께서는 본인의 철학인 다당제 실현을 위해서 대선은 완주한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 어제 TV 토론에 대한 입장, 단일화 네. 입장까지 충분히 들었습니다. 열띤 토론 잘 들었고요. 또 시간이 되면 두 분 같이 한번 모셔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선대위 복귀왕 대변인,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아들을 통해서 뇌물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청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도 관련 혐의를 적용해서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한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혐의들이 적용된 겁니까? 네, 내일까지인 구속기한을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국회의원으로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세금을 제외한 25억 원을 챙겼다는 겁니다. 20대 총선 즈음인 지난 2016년 3, 4월경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 이익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에 25억 원 상당을 제공한 김 씨에게는 뇌물 공여와 횡령, 5천만 원을 건넨 남 변호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곽상도 전 의원을 처음 불러 조사했습니다.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법원은 지난 4일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뒤 곽 전 의원을 어제까지 두 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증거가 없음에도 영장 청구서에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하고 변호사 비용을 정치 자금으로 둔갑시켰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법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도 말한 만큼 정식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초기 단계라고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만 명대에 근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주입니다. 네, 정부가 이번 유행을 잘 넘기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했다고요? 네, 방역당국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금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엔데믹, 그러니까 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이라며 앞으로 계속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오미크론 대응도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 체계로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미크론 유행이 단기적으로는 위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한 번은 거쳐야 하는 필연적 과정이라며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체계를 보존하면서 유행을 잘 넘긴다면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상 회복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는 지와 그때 위중증과 사망자의 추이, 의료 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상에 들어갈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된다면 사회적 조치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 패스의 축소나 조정도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만 명대 후반을 기록했고 사망자도 미접종군 위주로 늘고 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9,573명입니다. 전날보다 4,000명 넘게 늘면서 이틀 연속 9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7배, 2주 전보다는 2.7배, 5주 전보다는 24배 넘게 늘어 매주 확진자가 2배 안팎으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정점은 2월 말에서 3월 사이에 나타나고 하루 확진자는 최대 2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증감이 없이 480명을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58명이 늘어
누적 7,508명입니다. 사망자는 60대 이상이 93%로 대부분이었지만 20대 사망자도 1명 나왔는데 백신 미접종자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미접종자가 국내 인구의 6%에 불과하지만 최근 8주간 발생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중환자의 병상 가동률은 전국이 36.3%, 수도권이 34.3%로 하루 전보다 각각 0.9%포인트, 0.7%포인트 높아졌지만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하루 사이에 2만 명 넘게 늘면서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4만 명분이 이달 말에 추가로 도입됩니다. 현재까지 3만 2천 명분이 도입된 팍스로비드는 지난달 14일부터 8,905명에게 처방돼 현재 2만 3천여 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가 분만할 병원을 찾다 구급차나 보건소에서 출산하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확진 임신부용 분만 병상을 이달 안에 200개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박해양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확진된 임신부가 음압수술을 받고 분만할 수 있는 병상을 현재 82개 확보해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 산모가 낳은 아기를 격리할 수 있는 신생아실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8살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일주일 사이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소아청소년 전용 의료상담센터와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방배동에 있는 소아 전용 의료 상담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아이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면 그곳으로 문의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이곳은 서울에서 유일한 소아 전용 의료 상담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택 치료를 받다가 아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이곳에 전화 진료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눈여겨봐야 할 아이들의 증상은 무엇인지 한번 직접 상담했던 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심한 열이 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위험한 증상은 잘 안 먹고 그 다음에 소변량이 줄고 잘 놀지 않고 자꾸 누우려고 하는 증상 자체가 위험한 사인입니다. 네, 이곳 의원은 평일에는 오전 9시에서 밤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데요. 위급할 경우 야간에도 진료가 이뤄집니다. 이곳에선 의료진 최대 4명이 진료를 하는데요. 상담부터 약 처방까지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립어린이병원에도 이런 소아 전용 상담센터가 추가 개설됩니다. 이곳 말고도 서울시에서는 서울의료원과 보라매 병원에서 24시간 소아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반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도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면 진료가 필요할 때는 대면 외래진료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서울에는 19곳이 있는데요. 이곳 의원은 소아청소년만을 위한 외래진료센터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예약을 거쳐 일반 내원 환자 진료를 마친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음압시설을 두고 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코로나19 전용 응급의료센터로 가야 하는데요. 서울에는 서울의료원과 녹색병원 2군데가 있고 모두 소아 환자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방배동에 있는 소아 전용 의료상담센터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지역 돈바스에 군을 진입시키는 강수를 던지면서 일촉즉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90여 명이 우크라이나에 잔류 중인데 이웃 국가인 폴란드는 피난민 수용을 준비하면서 비상사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우크라이나 폴란드 접경 지역인 메디카 국경 검문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미러 정상회담이 이제 예고가 돼 있어서요. 외교적 해법이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푸틴 대통령의 초강수로 현지에서 긴장 수위가 많이 높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국경인 이 메디카 검문소의 분위기도 그래서인지 한층 무거운 느낌입니다.
이곳은 워낙 우크라이나와 가깝다 보니까 제 휴대전화에 우크라이나 통신사의 신호가 잡힐 정도로 정말 가까운 곳인데요. 육로로 보통 폴란드로 우크라이나에서 건너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아직까지 대규모 유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도네츠크,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두 곳에 독립을 승인한 직후에 평화 유지를 명목으로 군대를 보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자국 주권 해당 지역에 대해서 첫 제재를 발동했고 우크라이나 주재 미 국무부 직원도 전원 철수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도 러시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 주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국경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웃한 폴란드 시민들도 매우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Myślę, że to jest bardzo prawdopodobne i bardzo dużo osób się o to boi. Też ja tutaj mieszkam i na przykład dużo osób już robi zakupy. My wish for this situation is for a peaceful armistice. I want us to come to an agreement. I want NATO and Russia to come to some sort of an agreement. I think the biggest fear is nuclear warfare, to tell the truth. 네, 우크라이나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좀 걱정인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네, 주 폴란드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현지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이 90여 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에 이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한 크림반도 체류 교민 10명과 현지 교민 지원을 위해 남은 이 공관원을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는 60여 명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이들에게 이 피난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주 폴란드 대사관은 폴란드 입국과 교통편, 숙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는 한국인 남성 한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폴란드로 국경을 넘어오다가 문제가 생겨서 주 폴란드 대사관의 도움으로 입국에 성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 폴란드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넘어올 때 꼭 인도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 국경 수비대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폴란드 대사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오시는 우리 교민분들은 이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난민의 어떤 그런 수준보다는 우선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다 이제 숙소라든지 그런 걸 마련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만약에 너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숙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숙소를 리저브한 게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이웃한 폴란드도 피난민 수용에 들어가는 등 비상에 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폴란드는 유사시 우크라이나에서 최대 1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해서 국경을 넘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폴란드 동남부 접경 도시인 프셰미실 시가 대규모로 난민을 맞아들일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인구 6만 명인 소도시 프셰미실 시청은 14번 초등학교 등 학교 몇 곳에 피난민을 1000명까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프셰미실 시청 측 관리를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Oczywiście, wszystkie narodowości, jeżeli będą się zwracały o pomoc, to wszystkich będziemy przyjmować równo. 네, 프셰미실 시청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한국인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폴란드가 전쟁이 났을 때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가장 많이 들어올 국가로 예상을 하고, 앞으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폴란드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폴란드 접경 지역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 진입을 명령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평화 유지 활동을 한다는 명분이긴 한데
미국과 EU, 유럽 국가들은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문가로서 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군대를 보냈잖아요. 네. 이런 수순을 예상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그 미 정보 당국이 예. 아마 작년 연말부터 이 몇 가지 모든 그 군대에서 이 상황을 파악을 할 때 예. 그 징후 목록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징후 거 목록. 이런 예. 조건을 충족하면 침공이다 아니다 하는 것들이.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상당 부분 충족이 됐기 때문에 아마 미국 쪽에서 이제 침공 가능성이 강력히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예, 그런 징후들을 이제 이 감안을 한 겁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정보를 공개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이게 일종의 그 정보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동태를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신호를 보낸 거군요. 예. 경고를. 예, 더 이상 이제 뭐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협상에 남겨놓은 건데 그만큼 징후는 이미 심각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것들이 국내 정치적인 안정의 문제도 걸려 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구나 이제 상당 부분 12월부터 병력을 동원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지금 2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시쳇말로 김이 새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계속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예. 이대로 병력을 만약에 빼버리면 네네. 오히려 러시아의 위신이 굉장히 축소될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국경을 넘어서 들어가는 쪽으로 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국내에 그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러시아의 뭐 위신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랑 좀 맞붙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금 2018년에 헌법을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기존 헌법이면 이 대통령이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2024년 선거에 다시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푸틴 대통령의 가장 큰 국내적인 지지의 요인이 이 러시아의 강력한 이 위신 그런 다음에 영향력 회복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러시아가 그동안 수건으로 얘기하고 있던 흔히 나토가 계속 이제 가입국을 확대를 하면서 러시아 네. 국경 근처들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저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전략적으로 열세에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네,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네. 친러 서양의 자치공화국 두 곳이 있었는데 네. 그 두 곳은 일단 러시아의 독립 승인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군대를 진입시킨 거죠. 평화 예. 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네. 예, 비슷한 이 사례가 금년 1월에 네. 카자흐스탄에서 시위가 일어났을 때 예. 그때도 평화유지 명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예. 사실은 이거는 두 케이스는 틀린 게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러시아하고 집단 안보 조약이라는 CSTO라고 하는데요. 네. 이 조약을 맺어놨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들어간 거지만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에서 요청한 바도 없거든요. 예. 네. 그리고 원래 평화유지 활동의 제일 큰 기본 요건이요. 관련국의 중앙정부가 동의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사실 국제적으로 비난은 어차피 감수를 했을 겁니다. 예. 이름은 평화유지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8년 전에 있었던 크림반도 강제 합병과 네네. 비슷한 전철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이제 귀속돼 있던 이 역사가 더 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이제 명분이라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크림 자치공화국 이 분리 독립 선언을 곧바로 승인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형태를 취했고요. 네. 이 지역은 지금 어쨌든 외부 명분상으로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예.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명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전 개입이라는 면에서는 이거 자체가 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국제 규범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이 규정한 유엔 헌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1조에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쨌건 우크라이나가 별도의 국가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런 조약상의 약속도 없이 평화유지 활동한다고 일방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게 국제연합헌장에 또 주권평등의 원칙이 명시가 돼 있어요. 네. 이것도 무시한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 이제 내전을 했던 두 자치공화국이 이제
러시아 편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경이 밀린 거죠. 네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 국경을 그대로 밀릴 수 없다라는 네. 강경한 자세인데요. 만약에 러시아가 계속 그렇게 주둔하고 있다면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뭐 상황이 더 이제 비화가 되면 네. 그 가능성까지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단순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있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도록이면 그 계속 주둔을 하면서 지금 그동안 내전 중이었잖아요. 네네. 그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일정 범위 밖으로 이제 물러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부 분리 독립 지역하고 네. 지금 그 정부군이 이제 가지고 있는 나머지 서부 지역하고 일정한 그 버퍼존, 다시 말해서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할 네. 가능성이 크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이 나토를 비롯한 미국을 비롯한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앞으로 관건이죠. 네, 앞으로 뭐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의 반응이 이제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소식이 들리기도 네네.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좀 전쟁이냐 단판이냐 기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혹시 단판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네, 가능성 있죠. 예. 사실은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이런 때 정무적 결단을 최고 지도자들끼리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한 라인을 통해서 통화를 하던 직접 만나서 네. 대면 정상회담을 하던 어떤 쪽으로든 타결 시도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양쪽 다 이게 타결이 되려면 적당하게 자기 면이 깎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낫이 안 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말을 뒤집어야 명분도 된다는 필요한 겁니다.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그 나토에 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유보하거나 네. 아니면은 지금 얘기되는 돈바스와 그 이 루간스크 지역에 네. 분리 독립을 승인하라 그런 기존의 요구를 이 푸틴 대통령 입장은 철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네. 러시아가 양보를 한다면. 예. 그다음에 그 만약에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좀 유보하겠다든지 그 좀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말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그 해법이 뚜렷이 양쪽 다 누군가가 중대한 그 이 양보를 하게 되면 정책 타격을 입게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12월부터 그렇게 사실 12월부터 조정 시도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안 풀렸던 거예요. 쉽지 않은 그런 지금 상황이긴 한데 결국은 외교적으로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모르겠다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네. 이렇게 서로 힘을 겨루는 상황이 최소한 수주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직접적으로 러시아군하고 나토군이 맞붙는 네. 이 전면전 상황까지 가기에는 양쪽 다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정말 불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고. 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당 코스프레하는 게 아니라 수경으로 땜질하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을 누더기로 만드는 일입니다. 35전이 50전이 서로 호가 경쟁하듯이 소상공인 위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여당은 정부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아니 뭐 이 주머니에서 김만배 주머니로 가는 것이 뭔 대수냐. 다 대한민국에 있는 돈인데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정부가 뭐 세금 거둘 필요 있습니까?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폭탄 공급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내놨던 대안인데 저는 좌파 정책, 우파 정책 잘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책이만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30억 집에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 92만 원 내시고 지금 뭐 집 무너졌어요? 폭탄 맞아서? 빚내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그거를 일률적으로 세금 내는 거는 좀 합리적으로 바꿔야 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재난 기본소득에만 올인했다. 경기도청을 추가로 한 게 5,900억입니다. 지역화폐 아닙니까? 그것도 지원이죠. 매출을 올려줬지 않습니까? 뭔 지역화폐지 어떻게 소상공인 지원금입니까? 그것도 지금 피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서로 다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3월 9일 대선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선관위에서 주관한 첫 TV 토론에 저희가 영상으로 요약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후보 4명 보신 것처럼 경제 분야 이슈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는 전국 현안을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TV 토론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더 치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경제 토론회인데 경제는 잘 안 보이고 정치만 너무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네. 지금 경제 대한민국 3대 이슈를 꼽으면 부동산 주택 문제, 두 번째 청년 일자리 문제, 실업률,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자영업자 보호 네. 대책.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놓고 치열하게 후보 간에 뭔가 난상 토론을 벌여도 부족한 판인데 대장동이라든지 무슨 기축통화라든지 뭐 거대 담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좀 허비한 것 아닌가라는 좀 아쉽게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셨군요. 예. 추은호 해설위원님요? 예,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그렇군요. 하셨는데 예. 경제라는 것이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론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네거티브만 눈에 띄었다. 네거티브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참으로 아쉬운 그런 TV 토론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관위 주최 TV 토론 2차례 더 남았습니다. 정치 분야, 사회 분야인데요. 대선을 이제 2주 앞둔 시점이어서 후보들이 서로 치열하게 이제 질문 답변을 주고받았는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주고받은 그 어제 그 장면들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도 확실히 좀 뭔가 굳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아주 날이 센 그렇죠. 날이 그런, 서 있었죠. 예, 날이 팽팽하게 섰다는 그런 느낌을 들었는데요. 박빙 1위 후보하고 박빙 2위 후보의 정말 피말리는 그런 신경전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아주 지금 여전히 박빙 구도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아슬아슬 2위로 밀리고 온 후보들은 정말 어떻게 뒤집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재명 후보가 판넬까지 들어서 작심하고 막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안철수 후보도 제가 보기에는 뭐 눈, 코, 입이 상당히 좀 경직돼 있고 뭔가 좀 도끼를 가득 품은 듯한 그런 모습을 여실히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유나 유머 같은 좀 여유만만한 물 저는 좀 찾아보기 힘든 TV 토론이었다. 그랬군요. 어제 이제 그 처음으로 이재명 게이트라는 그 발언을 놓고서 두 후보가 크게 부딪혔어요. 만약에 허위라면 뭐 후보 사퇴하겠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일단 이재명 후보가 패널을 가지고 이렇게 들면서 그 패널이 그 이른바 김만배, 정영학 씨의 대화했다는 통화했다는 녹취록을 이렇게 공개한 겁니다. 거기에 윤석열 후보 이름이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녹취록을 무기로 해서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겠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뒷배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지를 폈는데 윤석열 후보가 반론을 폈죠. 이 녹취록 마지막에 보면은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있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 책임질 거냐, 그러면 사퇴할 거냐라고 이렇게 논란이 마무리됐습니다만은 그 사후에 또
TV조선, 그 월간조선에서 예.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끝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 씨가 한 대목은 틀림없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어떻게 해석할지는 좀 해석에 따라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누구에를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게이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에서 여야가 정확하게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여야 입장을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내가 가진 카드면 죽어라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범죄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무슨 뒷동문에서 무슨 얘기한 거죠. 그렇게 쑥덕쑥덕할 게 아니고 거꾸로 보니까 그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나온다면서요. 어제 이재명 게이트 안 나온다고 거짓말 하시던데 이재명 후보 빨리 사퇴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김만배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점점점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그러자 정영학 씨가 예. 답한. 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은 뭘로 파악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게 이재명 때문에 일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재명 때문에가 아니라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랬는데. 예,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전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쉽게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강훈식 본부장이 이야기했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게이트 해석이요? 예. 일단 그 민주당에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그 게이트를 좀 이재명 후보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안 됐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경강 후에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해답을 냈냐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때요. 그 당시에 예.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녹취록이 이루어지기 며칠 전에 확정이 됐는데 검찰이 이제 선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를 언급한 것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도 좀 설득력이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네. 여기에 오리역이라는 부분들도 등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전후 맥락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게이트 이야기 나오니까 이거 윤석열 게이트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거든요. 예. 어제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이재명 게이트 논란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딱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게 핵심은 이제 이재명 게이트냐 윤석열 게이트냐인데 네. 특검도 하지 못한 마당에 그걸 입증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이제 그러면 이제 김만배 녹취록도 보면 아까 보면 뭐 윤석열 뭐 영장 들어오면 뭐 죽어 무슨 내가 뭐 가진 카드 하나면 죽어 뭐 마치 윤석열 게이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녹취록만 보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남시장으로서 기획을 했고 총괄했던 사람은 또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게이트 같은 느낌을 주는 상태입니다. 네. 결국은 말만 많았던 특검 못하고 이미 대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또다시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서로 윤석열 게이트다, 이재명 게이트다 공방만 하고 별로 지지율에는 영향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거티브 요인으로서 그냥 빙글빙글 돌다 그냥 끝난다고 보는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예, 알겠습니다. 어제 또 논란이 됐던 내용 중에 이재명 후보가 밝힌 이 기축통화, 우리나라가 이제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웅장해준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조롱조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 자체가 된다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것은 유능한 경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만큼은 압도했어야 됐었거든요. 어제 윤석열 후보를 압도했어야 됐는데 어제 과정에서 쭉 보면은 여러 군데 공격받은 분들도 있고 스스로 발언에 이렇게 미스가 나서 이렇게 시비거리를 만들었던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승리하지 못한 반드시 이기지 못한 토론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경우 하나가 이 기축통화 논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맞느냐 아니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기축통화가 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IMF 특별인출권 SDR 통화 바스켓에 포함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별로 이렇게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 악재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윤석열 후보도요, 심상정 후보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식 양도세 관련 공약을 물어봤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얼마 내느냐. 저도 아차 싶었는데요. 예. 심상정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얼마 정도 내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물었죠. 예. 예, 그러면서 아파트 30억짜리 사는데 어느 정도 되냐 물어봤는데 뭐 수백억 정도라고 수백만 원 정도 낸다고 했더니 예, 근데 바로 92만 원 내지 않습니까? 라고 예. 또 팩트를 들이내면서 그 큰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그 정도밖에 내지 않느냐. 비싼 세금 폭탄 때문에 그러면 당신 아파트 집 망했느냐, 폭삭 망했느냐라고 아주 공격적인 아픈 질문을 던졌거든요. 네. 일단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집 사는 집 종부세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아맞지 못했는데 내가 또 어떻게 보면 좀 고가 아파트 사는 부분들을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TV 토론 과정에 드러난 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거센 공세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까지 있었는데요. 잠깐 화면 있으면 보고 갈까요?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뭡니까? 제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플랫폼 사업과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이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안 후보의 공세가 있었고 그 답변을 듣고 안 후보가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안철수 후보의 지금 세 차례 TV 토론을 보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는 TV 토론에 나름대로 이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보여요. 그 당시에 붙었던 뭐 초딩 안철수 그런 이미지는 나름대로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특히 어제 토론을 통해서 전문가적인 식견 이런 것을 보이는 데는 성공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대답을 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든지 아니면 실수한다든지 글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은 태도의 문제죠. 매너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대방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그 과장된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이게 중도표를 잡는데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했고 그래서 그런 바디랭귀지는 다음 토론회에서 좀 고쳐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아마 안철수 후보도 본인도 모르게 본인에 대한 불편한 심정이 고개 절레를 흔들 것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아마 저 답변이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 단일화가 여러 가지 깨져 나가는 이런 불편한 과정이 꾹꾹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억하 심정이 자기도 모르게 절레절레 흔드는 걸로 나타났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난번 대선 후보 토론회 때,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두고두고 그 논란이 소리가 됐는데 그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어제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어제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일문일답을 봤는데 어제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나 봐요. 아무 노코멘트하고 그냥 갔습니다. 예. 근데 충분히 화가 날 법도 제가 봅니다. 완전히 그날 토론 보면 사면초가 본인 한 사람을 두고 세 사람이 공동으로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후보가 작심하고 판넬을 들었는데 조목조목 읽었습니다. 그 판넬 내용을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본인은 판넬 준비 안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바로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잘잘 흔들지 그러다 심상정 후보가 뭐 30억짜리 아파트에 말이죠. 종부세 들이대지 화가 아주 많이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 그래도 1위 후보하니까 1위 후보 지금 압도적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더라도 상당히 좀 여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멘트를 앞으로도 좀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된 득표에는 훨씬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어제 보면 이재명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날선 공방을 벌였어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 혹시 공방이 준비가 됐습니까? 예,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배당이 지금 그 재원이 될 수 있는지. 자,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거 하나. 아, 이거 먼저 질문하는 걸 답변을 하셔야죠. 30초. 제가 주도권인데 왜 질문에 주도권도 답변하세요? 규칙에 따라서 하십시오. 아, 그러니까 질문에 답변하시라고요. 답변은 제가 하는 겁니다. 아, 제가 주도권이 있습니다. 아까 물어본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규칙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심 후보님. 네, 제가 규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저 장면을 놓고서 회자가 됐고 오늘 아침 이재명 후보가 그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라디오에 출연해서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에 과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1, 2차 TV 토론을 보면서 심상정 후보가 오히려 진보 정당의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워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작전을 어제 좀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상정 후보 물론 안철수 후보 빼고는 다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지만은 어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일 건데 이재명 후보하고 이렇게 각을 세움으로써 진보 정당으로서의 차별화 이런 것들을 좀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민주당이 정의당의 전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최근에 공개된 민주당의 네거티브 선거 전략 문건 보면 윤석열에게만 주술로를 휩싸이는 거, 그다음에 폭탄주 많이 마시는 거, 이거 좀 확대하고 알려라라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쫙 나와 있는데 정의당 심상정에 대한 대응 전략은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보면요, 심상정 후보가 무지 셉니다. 저 촛불 정부 실패에 대한 심판으로 이번 대선을 몰고 가겠다, 이런 강력한 슬로건을 내걸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걸 정면으로 반박을 할지 포용을 할지 적절한 대응 전략이 없어요. 심상정 후보가 특별하게 표의 대선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민주당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아주 심리적으로 힘들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분명히 심상정 후보에 대한 전략을 나름대로 확실하게 민주당은 세워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회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오늘 후보들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바로 통합의 정신, 통합의 정부, 국민내각을 통해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쓰고 모든 세력과 손을 잡아서 국민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명동 성당을 본당으로 상당 기간 주말 미사를 쭉 드렸는데 가게와 국민 통합과 이런 헌신의 이 마음을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이 순교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갈 길 바쁜 후보들의 모습 보셨습니다. 토론을 마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공략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보신 것처럼 서해안 벨트를 지금 훑고 있습니다. 충남권, 다음에 호남으로 갈 예정입니다. 지금 보름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충청 호남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두 후보 모두 이 지역이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 충청 지역 모두 접전 지역 아닙니까? 가장 큰 승부처로 여겨지는 곳이기 때문에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 그나마 자신 있는 우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 주 집중적으로 수도권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충청권은 의외로 지금까지 이렇게 별로 두 후보 모두 방문을 안 했습니다. 네. 대전 잠깐 하고 청주 정도 잠깐 하고 했을 뿐이지 충청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것은 오늘 윤석열 후보가 처음인 것 같은데 서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공략하는 것도 이 지역도 굉장한 접전 지역이고 또 중원이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우세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절실한데 오늘 이렇게 쭉 연설한 걸 보니까 충청의 아들이라는 점은 강조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충청 대망론은 애써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나름대로 이거를 앞세웠을 경우에 네. 오히려 TK라든가 영담에서 반발을 살 수 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군요. 예.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최근에 민주당에 입당한 정동영 전 대선 후보의 네. 어드바이스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떨어져 봐서 잘 아는데 네. 일정이 바쁘다고 그래 절대 좋은 건 아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적게 메시지 장소를 가다 하더라도 거기서 국민들을 향한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중요하지 여러 군데를 빙글빙글 도는 거 봐야 몸만 망치고 국민들에게 특별하긴 그런 임팩트 감동이 없기 때문에 일정을 적절하게 잘 짜야 된다. 일정과 메시지 전략이 대선 막판에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정동영의 어떤 낙선담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까? 국민이라고 해봐다 우파나 좌파, 그러니까 좌진보, 좌보수 진영에 대한 메시지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확실히 갈라섰기 때문에 예. 집토끼는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산토끼, 중도층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 그건 바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3대 과제, 네. 예, 부동산 주택, 그다음에 일자리, 코로나 대책 이 부분을 이미 여러분 후보가 얘기했지만 훨씬 더 강렬하고 임팩트 있게 더 바로바로 눈에 앞에 보이듯이 이 전략을 이 정책 공약을 매일 반복해서 저는 호소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 그나마 저는 3월 9일 날 중도층이 막판에 움직이는데 이동하는데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지난 주말에 이제 거제를 찾았을 때 말린 대구 이렇게 들어올린 사진이 있었는데 이걸 놓고 또 무속 논란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로 또 저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청년 어부로부터 귀중한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속 논란은 계속되고 해명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 거제에서 방문하면서 네. 청년 어부가 선물한 마른 대구를 가지고 무속을 연상시켰다. 예. 그 상상력이 저는 좀 놀랐고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런 나름대로 계속 개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개명할 수밖에 없을 거고 오늘 김대건 신부의 그 생가가 있는 솔매성지를 방문하고 또 자기가 명동성당을 다녔었다, 세례명이 있다라고 소개한 것도 그런 것을 의식해서 한 발언이 아닌가,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같으면요, 좀 말린 대구 준다고 하면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사진을 얘기해서 또 말린 대구에 리본까지 달렸어요. 무슨 역술인들이 아시다시피 말린 대구를 많이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윤석열 후보가 평소에 이제 주술 논란 휩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대구 받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저는 주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윤석열 캠프 쪽에서 미리미리 차단하고 조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윤석열 캠프에서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그럼 민주당에서는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는 그런 오해 빌미를 주지 않는 거고 줘서는 안 되는 거고 이재용 후보가 무슨 말린 대구 받아들인다고 그건 별로 크게 논란은 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또 부인 법카와 관련된 그런 관련된 행동은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알겠습니다. 서로 각각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일정을 보면은 광주를 찾는데요. 복합 쇼핑몰 유치 간담회 일정을 갖는다고 해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제 여권이 호남을 소외시켰다라는 공세를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국민의힘의 그동안 이제 보수 정당이 호남 전략은 뭐냐면 읍조리기 전략입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였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광주 쇼핑몰 이런 것을 이제 논란이라든가 그것이 호남 홀대론으로 이어지고 오늘은 또 흑산도를 방문해서 흑산공항을 그 문재인 정부 동안에 이루지 못했다. 이건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가려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공세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먹히고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공략이 바로 호남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나쁜 전략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의 호남 공략이 어느 정도 통할지 지켜보기 때문에 실제로 호남에는 이런 그 복합적 뭐 유치와 관련 공약, 뭐 공항 공약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상당히 좀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폭탄 2개를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복합 쇼핑몰 광주에 그다음에 흑산도 공항에 했는데 이게 단순히 공약만 한 게 아니고요. 오늘 2월 22일 날 부터 청년들 데리고 가서 광주에서는 복합 쇼핑몰 갖고 토론하고 또 흑산도로 가세요. 들어가서 또 거기서 토론합니다. 그래서 흑산도까지 차를 몰고. 근데 지금 본인이 비단 주머니가 20개 있는데 아직 15개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제주라든지 전략이나 이런 거 뛰어난 것 같은데 다만 이재명이라든지 안철수 후보 대응 과정에서 너무 좀 실마를 오버하는, 그러니까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나 이런 멘트를 많이 날리는 바람에 호남에서는 점수를 얻을지 모르지만 이 중요한 단일화 국면이나 선거 전략 과목에서는 상당히 점수를 까먹고 있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지적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뛰어난 면도 있지만 좀 본인이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도 발언에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꽤 말씀이시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카카오페이가 상장된 직후에 임원진이 스톡옵션 행사 주식을 대량 매도해서 막대한 차익을 얻으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신규 상장 기업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6개월 동안 처분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초 카카오페이가 유가 증권 시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달 만에 시가총액 거래량 상위 2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코스피 200 지수에도 편입됐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6% 떨어졌습니다.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진이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 44만 주를 한 번에 팔아치운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챙긴 차익은 878억 원. 이후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거세지는 먹튀 논란에 류영준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주가가 최고점이었다는 걸 알았는데 상장이 한 달 만에 스톡옵션 행사했으니 일반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갔을 것이고요. 결국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상장 뒤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6개월 동안 처분을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기업이 신규 상장할 때 적용되는 의무보유 제도는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보통 6개월 정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주가 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규정상 스톡옵션을 상장 전에 행사에 취득한 경우에만 의무보유 제도가 적용됐지만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6개월이 지난 뒤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대상자별로 기간을 차등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정 개선안은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 승인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이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첫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보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시마네현이 주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인사로 고데라 히로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습니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째 차관급 인사를 같은 행사에 보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일본 시마네현에서 이른바 독도의 날 행사가 열린 데 대해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상열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오늘 오후 3시쯤 구마가이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와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 참석과 관련해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관련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단이 거액의 돈을 들여서 스타급 선수를 영입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경기력 때문이겠지만 선수단에 미치는 다른 효과도 적지 않다는데요. 시즌을 준비하는 각 팀의 스프링 캠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김상익 기자입니다. 4년간 60억 원에 삼성에서 LG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명품 외야수 박혜민. 땅볼 수비가 어렵다는 후배 이재원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들어가야 무릎을 좀 구부리고 뛰어들어가. 1타 강사 수업을 끝내고는 바람처럼 쿨레나게 자리를 뜹니다.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답이나 먹자. 박건우와 6년 100억 원, 손아섭과 4년 64억 원에 계약한 NC. 현역 타율 2위와 3위 선수 영입으로 시즌이 시작되면 안타가 많아지겠지만 스프링 캠프에선 일단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특유의 친화력은 이미 오래된 동료들 같습니다. 두 번 된 사람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5등까지 걸렸으면 이거 통장 돈 하나도 없어요. 1등, 2등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8등, 9등. 근데 10등이 항상 제 뒤에 있어요. 참 신기해. 오늘 뭐 좀 될라나. 성실성과 장타 생산 능력을 믿고 총액 52억 5천만 원을 투자해 박병호를 영입한 KT. 동료들은 든든한 우승 조력자도 얻었지만 팬들이 쏘는 커피에 생각지 않았던 복지 혜택도 덤으로 누립니다. 왔어? 제 거예요? 네 사진 있더라. 아 진짜요? 커피차? 좋아. 2년 연속 연봉킹에 오른 SSG 추신수도 팔꿈치 수술과 재활을 마치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명언 제조기답게 그라운드 밖에서는 후배들에게 인생을 얘기하는 강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목표는 다 있는데 그 목표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일치가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구단의 스타 선수 영입, 응원하는 팬들을 불러 모으는 효과도 있지만 팀 내부에서 얻어내는 부수 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여자 배구가 1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전한 감염 공포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서봉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부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팬 여러분들도 좀 미흡한 경기력이지만 좀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경기 전 사령탑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격리에서 풀린 지 얼마 안 된 만큼 연습 부족으로 손발은 맞지 않았고. 그러니까 매일 맞춰도 사실 이 호흡이 완벽하게 맞기가 쉽지 않은 건데 공을 많이 안 만졌기 때문에 아찔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선수가 부딪혔어요. 일단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모두 마스크로 무장한 도로공사 선수들과 함께 인삼공사도 몇몇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 공포도 여전했습니다. 결과는 두 자릿수 선수가 확진됐던 도로공사의 승리였습니다. 사실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동안 잘 회복해가지고 그 안에서 좀 100%를 할 수 있도록 또 선수들끼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선수들이 가쁜 호흡을 추스린 가운데 리그 중단으로 일정은 더 빡빡해져 몸관리 중요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당초 금요일 재개 예정이었던 남자 배구는 7개 팀 모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중단 기간을 사흘 더 늘렸습니다. 4개 구단은 최소 엔트리 12명까지 못 채우고 있는데 더 악화된다면 리그 축소까지 논의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위아래 안녕하세요. 위아래입니다. 진짜 학교 앞에서 맨날 뽑았어요. 나도.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진짜 달인이었어. 그럼 오늘 성공하겠네요? 저는 뭐 그만 운동하지 마.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이거 무조건 성공이죠. 도전하시면 됩니다. 도전! 누구 맞으세요? 동아 씨 배고팠대. 오, 끝났다. 아, 끝. 뭐야? 된다. 진짜 된다. 동환이 내일까지 여기 있겠대. 아니 이거 실사판을 보니까 아니 좀 이미지 보고 좀 해. 약간 이렇게 움직이거든. 오, 된다. 이봐. 이거 아니잖아. 근데. 그렇지. 야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니다. 갑자기 운동하다가 좀 민망하네. 운동. 똑같이. 아우 시끄러워. 와 형. 오, 잘했다. 초스피드라. 하나, 둘, 셋. 이렇게 부셔. 두 명이 성공을 했는데 발은 뒤에 속삭임을 무시한 채 신중하게 선택을 하면서 했다 보니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신중한 투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Vote for 희망! Vote for 코리아! 오늘도 계절의 시계는 봄이 아닌 한겨울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9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한낮에는 0도에 머물면서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간의 최고 5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서해안에도 내일 새벽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중부와 영남, 전남에는 건조특보 속에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중부와 경북, 전북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하는 가운데 서울 기온이 영하 9도, 대관령은 영하 19도, 대구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대전과 광주는 2도에 머물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추위는 금요일부터 풀리겠고요. 주말에는 초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